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이준석 대깨문 선장. 요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화제의 중심에 서 있죠. 도대체 이준석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아니, 당이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될 절체절명의 시기에 자꾸 당을 죽는 길로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부에 분열을 조장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하루가 뭐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윤석열하고 다투는 모습을 연출하고 도대체 왜 저러냐?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저런 행동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하는 거다 지금. 아니, 이준석 대표의 임무가 지금 경선을 잘 관리해가지고 대선에서 그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를 선택하고 그 후보가 정권을 바꾸는 거, 그게 핵심이고 그걸 도와주는 게 이준석의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공정한 경선 관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혼신의 노력, 이게 이준석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윤석열을 디스를 하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지구를 뜨겠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도대체 왜 저럴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을 안 하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과시하고 키우는 이런데 몰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서 제일 유력한 후보인 윤석열을 계속 디스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준석이 워낙 스타 기질이 강하고 승부근성이 있어가지고 윤석열과 사사건건 부딪힌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의 당권파와 윤석열의 대권파가 충돌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다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준석의 정치적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준석은요, 정말 대깨문 중에서도 최고의 대깨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깨문 이준석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사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스타 기질이 강해서 그 다음에 당권을 더 강하기 위해서,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준석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문재인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다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을 보면요,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지금요, 헌법적 차원,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요, 한국에서 대통령 자격이 있는 유일한 정치인은 민경욱입니다. 왜? 중국이 주도한 4.15 대한민국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종일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 민경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경욱의 말은 우리가 경청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민경욱이 이준석을 어떻게 보냐 하면요, 민경욱은 이준석은 문재인의 고개 숙이고 노무현 재단 장학생이고 이런 좌파 첩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난 이 말에 좌파란 저 말은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한 90% 동의합니다. 이게 문재인한테 90도 인사하는 이준석이죠.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게 볼 것 같으면요, 이준석은 노무현 장학생이다. 그 다음에 이정희를 가장 친북 원조가 누굽니까? 이정희입니다. 그죠? 이정희는요, 3대 세습들 전혀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6.25를 남침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외면하는 게 이정희고, 그게 종북 세력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정희를 가장 존경하는 게 이준석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준석이가요, 저렇게 90도 인사하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노회찬 장례식에 가서 통곡한 자다. 그 이제 동질감을 많이 느낀다 이거죠. 근데요, 그러면은 이 무슨 이준석이가 노동운동 노자라도 가까이 가봤냐? 전혀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희호 그 김대중 부인 방북 때 대통령 전용이 제공해야 한다, 곧 얘기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친한 사람이 표창원, 김광진, 주진우, 김어준, 그 다음에 이철희,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갑수, 전부 말하자면 꼴통 좌파들입니다. 꼴통 좌파는, 한국의 좌파는요, 이게 진짜 좌파도 아닙니다.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요, 이준석이 진짜 경력상의 한 일이라고는요, 사실상 진짜 유일한 거는요, 아버지 덕분에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 해본 거,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한국인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를까? 한국 사람들이 학벌주의에 완전히 세뇌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서울대학교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죠. 근데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 학벌에 한국인들이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질 않아요. 간판을 봐요, 간판을. 이 한국인들이 결정적인 취약점입니다. 근데요,
2011년 12월 26일 그 연말 기사를 보면요. 이준석이 26살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벤처사업가라고 해놨는데 그 무슨 벤처사업인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 서 있는 모습 보세요. 지금 박근혜에서 제일 쳐다보는 쪽으로, 박근혜가 쳐다보는 쪽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누굽니까?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 박근혜의 개혁성, 비상대책의 얼굴마담으로 누구를 앉혀놨냐? 이준석이를 앉혀놓은 겁니다. 26살 이준석이를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꼰대 정당 아니다. 청년을 위한 정당이다. 그 다음 벤처산업가다. 벤처사업가다. 이런 이미지를 확 풍겨주도록 하버드 출신이다. 얼굴마담으로 앉혀놓은 게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흔히 박근혜 키즈라고 얘기를 하죠.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것도 딴 사람은 다 양복 입고 나와 있는데 이런 평상복 입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셔츠 입고 나와요. 셔츠. 그것도 박근혜 바로 옆에 앉아있죠. 그렇죠. 그죠? 완전히 얼굴 마담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박근혜가 몸을 이준석 옆으로 기울여가지고 이준석 말을 듣잖아요. 누가 여기 갑질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둘 사이에요. 이준석이가 갑이고 박근혜가 을입니다. 왜? 얼굴마담 노릇을 잘해줘야 되니까. 그걸 너무나 잘 소화한 게 이준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그죠? 벼락 출세를 한 거죠. 26살에. 근데요, 이 박근혜 당의 그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이 거기 이 위원으로 발표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2012년 1월 1일 날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이가 이정희를 제일 존경한다 그래요. 종북의 상징적 인물, 원조 종북 이정희를 제일 존경한대요. 자, 보세요. 박근혜가 가장 내세우는 인물이 현재 이준석이잖아. 그죠? 근데 이준석이 박근혜한테는 앉아서 얘기할 때 박근혜가 몸을 기울여 가지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 사진 보세요. 이준석이가 가방을 메고 두 손을 부여잡고 고개를 한껏 숙여가지고 차렷 자세로 고개를 한껏 숙여가지고 문재인한테 사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읽어보면요. 새누리당 이준석 비대위원이 5월 8일 2012년입니다.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금산빌딩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을 만나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이 비대위원은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의 목을 베는 내용의 패러디 만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은 것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비난이 거세게 일자 문 상임고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으며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문 이사장이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와 1시간 반여 기다려 직접 만나 다시 사과했다. 이래 나와 있잖아. 그죠? 나는요, 이준석이를 내가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뭐라 하냐면 잔머리 천재예요. 잔머리 천재. 흔히 뭐 나쁜 말로 하면 잔대가리. 너무너무 잘 굴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있는 말 없는 말로 다 표현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토론 배틀에 뭐 거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군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준석이요, 전요 이 사건도 말하자면 목 빼는 패러디 만화를 올린 것도요, 나는 이준석의 잔머리 작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박근혜의 충신으로서 문재인의 목 빼는 역할을 목 빼는 만화를 딱 올렸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문재인하고 연결하는 고리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찾아가가지고 저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이준석이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양다리를 걸냐? 박근혜 키즈로서는 엄청난 각광을 받으면서 또 문재인한테는 저렇게 90도로 고개 숙여가지고 사과를 하고 자기의 있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박근혜에 대한 이제 덕을 언제 볼만큼 봤잖아요. 그죠? 그러자 이제 박근혜를 부정한데 앞장섭니다. 그 기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는 올라온 동영상을 보니까 박근혜 키즈 난 소모품이었을 뿐이다 하고 박근혜를 너무나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자기를 소모품 대우했다는 겁니다. 아니, 누구 때문에 자기가 오늘이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있잖아. 그죠? 네,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준석은요, 초무능이에요. 초무능. 무능 정도가 아니에요. 무능에서도 최악의 무능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무능한 이준석을 한테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뭐냐? 하버드 룸펜이에요. 하버드 룸펜.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룸펜 노릇하고 있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몰라. 간판에 휘둘려가지고. 자, 이러다가 이제 문재인이 득세를 하자 문재인의 호위 무사를 넘어가지고 호위 변사로 나섭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이준석이가. 지가 나설 일이 아니잖아요. 지가 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주장을 그때 여러가지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주장에 대해서 단 하나도 경청한 게 없어요. 이 친구가 보니까. 그래서 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작된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부 부정하고 그 부정선거는 없었다 그 단정을 하고
사전투표 조작설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나섭니다. 자, 이준석이는 칼 쓰는 줄을 모르니까 무사는 아니니까 호위무사는 아니죠. 근데요, 호위설사입니다. 호위설사. 혓바닥은 얼마나 잘 놀려요. 쉼없이 놀리잖아. 혀설자.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문재인에게 대한 무한 충성을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과시합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올해는 뭐가 됐습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됐죠. 이때부터 이준석은 뭘 하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대통령이 되는 걸 결사 거부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그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뭐냐면 윤석열 되면 지구 뜬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요, 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철수가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지구를 뜬다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 안철수와 윤석열이 핵심은 뭡니까? 핵심. 다 문재인과 맞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서고 있는 핵심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면 그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다 철저히 거부합니다. 이준석이 누구 꼽보일까? 맞습니다. 문재인의 꼽보입니다. 문재인의 사무라이에 불과합니다. 그걸 모르면요, 지금 사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준석이 왜 저런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준석을 저는 고두 대깨문이라고 해요. 인조가 남한사성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서 9번 고두를 했죠. 머리를 바닥에 찧었죠. 있잖아, 그죠? 대깨문도 저런 90도 인사 안 해요. 두 손으로 다 부여잡고 저런 인사는요, 거의 고두 인사예요. 고두 인사. 대가리를 땅에 갖다 찢는 수준의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런 대깨문이다. 이준석이가. 사람들은 그걸 너무 몰라. 그래서 이 고두 대깨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문재인이 당선되기 이전에는 그까지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길으니까, 문재인이 당선된 이후부터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기 이전까지 이 사람 뭘 했냐? 이준석이 뭘 했냐? 보면요, 우선요, 대선 부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경인선 가자.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선 부정의 총 우두머리는 두말할 래 없이 문재인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부인은 김정수이가 경인선 가자고 몇 번이나 외친 겁니다. 왜? 거기에 경인선 가가지고 이 드루킹 일당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대선 부쟁의 실제적인 총책이 누구냐? 김경수죠. 그래가지고 김경수가 1심에서도 유죄 선고받고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죠. 근데 여하튼 1심에서 김경수가 징역 3년, 징역 2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준석이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때 당시에 그 미래 무슨 당, 이준석하고 안철수와 같은 당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루킹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다. 무는 상처 입은 야권 후보 어루만져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요, 이준석의 인식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준석 인식은 그죠. 김경수 얘기도 안 해요, 여기에. 보세요. 드루킹 최대 피해자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문재인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이 얘기입니다. 이준석의 생각이 누구를 비호하기 위한 생각이다? 문재인을 생각하기 비호하기 위한 말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의 대선 부정선거의 두목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고 오히려 빼줍니다. 아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범죄 집단이고 정통성이 없다는 걸 전혀 문제 삼지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당연히 경인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김정숙과 문재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돼요. 경인선 입이 나왔잖아. 그런데 이준석은 뭐냐면요, 야권 후보를 어루만져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적당히 위로하고 끝냅시다, 그런 얘기예요. 문재인한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이건요, 반법치주의예요. 그러고 문재인이 무슨 황제입니까? 어루만지기는 뭘 어루만져. 그러니까 이 대선 부정에 대한 이준석의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자유민주주의, 자유 같은 거 붙일 것도 없어요. 민주주의 수호의식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선 부정 한 사람을 저렇게 어루만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이게. 그 다음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한 게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죠?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몇 마디 언급한 건 있는데 그건 거의 비본질적인 거고, 이 공수처법의 본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공수처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사법권을 정권이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검사 다 합해봐야 4천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판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공수처장은 당연히 문재인이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공수처가 판검사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요, 공수처 검사 한 명당 200명 정도를 관할하게 돼요. 판검사 200명 정도. 그러면요, 그 사람들 신상 많이 나와요. 옛날에 중정에서 감시하는 정도가 돼요. 중앙정보부에서 감시하는 정도.
이거에 대해서 공수처법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수처법은 중국식 공안체제로 가는 1차 조치다 하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공수처로 가면서 뭘 병행합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구했고 해냈죠. 그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 핵심 뭐냐 하면은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특별한 몇 개, 6개 영역 빼놔놓고는 전부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 검찰은요 거의 대부분 사건을 손을 대지도 못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행정안전부 아래에 있는 경찰은요 이거는 완전히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수사해, 수사하지 마,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게 거의 결정돼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수사권을 경찰한테 거의 전부 줘버렸죠. 그런데 그마저도 검찰이 윤석열 검찰 때 정권의 비리를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수완박 그래가지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겠다고 선포를 했죠. 그래서 검찰은 아예 수사권 없고 기소권만 가져라.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검찰 조직이 아예 수사권을 다 뺏길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그 3월 4일날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3월 6일날 3월 4일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3월 6일날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뜬다고 얘기했어요. 자, 가장 격렬하게 문재인 정권에 맞섰던 건 제가 볼 때는요 제1은 민경욱이에요. 정치인 중에서.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도권 내에서 정권의 불법에 저항했던 것은 윤석열이에요. 그런 말하자면 문재인의 적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어떻게 했냐. 저 민경우한테는 공중파에서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섰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3월 4일날 사표 내고 나왔는데 3월 6일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문재인의 저항 세력에 대해서 극렬한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다. 그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공수처법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독재 체제로 가는 제1관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고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라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국민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있지를 못해요. 법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조차도 임기 동안에는 기소가 안 되지만은 임기 끝나고 나면 다 처벌받아요. 그래가지고 박근혜도 감옥 가고
이명박도 감옥 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추구하는 공수처법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중국식으로 가게 되면은 공산 독재 체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국가 위에, 그러니까 법 체제하고 국가하고 그 등과 거의 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입니다. 국가는 법 체계입니다. 근데요, 이 공산당이 국가 위에, 법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첫 관문이 공수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거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논의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준석은 저격을 했죠. 5.18 특별법, 이것도 정말 반민주 악법이거든요. 5.18 민주화운동 맞다. 저도 100% 동의. 12.12 쿠데타에 대한 저항운동 맞다. 총까지 들고 나와서 싸웠다. 별 문제 없다. 그건 저항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왜? 전두환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그러니까 이 헌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러나 5.18 운동이 무슨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운동이었을 뿐이에요. 그걸 운동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나야 인정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5.18을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8이 북한의 사주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근거가 있어야죠. 그런데요, 이 5.18 특별법의 핵심이 뭐냐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관제 해석, 관에서 해놓은 해석이 있잖아요. 이걸 진리로 고정하고 그 이외의 거는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부정돼요. 왜? 자유민주주의는 진리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독점은 더더구나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독점이요, 권력의 독점이나 돈의 독점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가 진리를 독점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2000년이 지나도, 그죠? 국가는 수없이 소멸했고 망하고 그랬는데도 기독교는 아직도 힘이 있잖아요. 불교도 아직 힘이 있잖아요. 왜? 진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곧바로 공산당식 진리 독점이다. 5.18 특별법 하는 게 글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5.18에 대해서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3.1운동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사회가 될지. 오직 관제 진리만이 지배하는 사회가 됩니다. 공산당이 정한 게 진리가 돼요. 이런 게 극단화된 게 북한식 유일사상체제죠. 북한은 공산당도 아니고 김일성에게 말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모든 사상이나 뭘 얘기할 때는 김일성의 말씀에 어긋나는가 맞는가를 따져봐요. 이런 5.18 특별법에 대해서 우호적 반응을 보이는 건 자유민주주의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 금지법, 여기에 대해서 또 반응이 없어요. 이게요, 반헌법이거든요. 여기 보면요, 북한에서 명한 대로 법을 만들어요. 이게 말이 돼요? 김여정이가 말하니까 바로 법을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은 북한이 본국이고 남한은 남조선 총독부란 얘기예요. 이거는 반헌법이죠. 아니,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대한민국 헌법에는 남북을 다 대한민국이라고 그려놨잖아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더라도 곧바로 대한민국 그 국적을 주잖아요. 국적을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3대 세습 독재 국가를 보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왜? 3대 세습 독재 국가에서 그죠? 그 세 가지 독점이 있죠. 그죠? 하나는 진리의 독점, 하나는 권력의 독점, 하나는 돈의 독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죠? 저 북한을 쓰러뜨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그 진리의 독점을 깨뜨려 가지고 외부 세계를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정보 유입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북한에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습니까? 북한에 삐라버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남한 정부가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대한민국 주권자의 표현의 자유도 부정하는 거죠. 침해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이준석은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계 은퇴를 공언을 하죠. 이게 그죠? 4.15 부정선거가요, 제가 이제 쭉 추적을 해봤던 얘기예요. 한국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중국이 주도했어요. 중국이 양정철이를 불러가지고 그 부정선거의 시스템을 다 깔도록 만들어줘요. LG 그 망을 이용해가지고 그 화웨이의 어떤 그 제품을 쓰는 LG의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그 노트북에 외부 정보가 그 외부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주도로 한중 합작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거든요. 이건요, 단순한 민주주의 체제 파괴를 넘어가지고 대한민국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건요, 제대로 밝혀지면 노통, 노무현, 문재인은 물론이고 민주당은 멸종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아마도 그죠? 단군 이래 최대의 범죄가 될 거예요. 이승만의 그 3.15 부정선거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 저지르다가 4.19가 일어나가지고 그 하와이로 쫓겨나고 자유당은 완전 폭삭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보다도 훨씬 심한 한 10배는 심한 게 4.15 부정선거입니다. 왜? 외세 중국 공산당 주도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국가적인 반민주적인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맨 앞에서 최전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결사호위한 게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호위한 삼총사가 있는데요. 이준석, 하태경, 정규재. 이 중에서도 가장 극렬했어요. 왜? 뭐로 증명이 됐냐? 자기가 부정선거 드러나면은 정계 은퇴하겠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재인에 대한 충성과시죠. 그래가지고 제1야당 그래 됐고 제1야당 대표로 이제 6월 11일 날 당선이 됩니다. 문재인이 뭐 금메달을 수여하는 것 같았고 청와대 브리핑이 올라와 있는 건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축하 전화 관련 서면 브리핑. 문 대통령은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니,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 되는 게 어떻게 큰 일이에요, 그게. 아니, 이거는요, 큰 일을 했다는 거는 문재인으로 봐서는 흡족하다, 어마어마한 그 성과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훌륭합니다까지 격찬하잖아요. 이게, 그죠? 내가 볼 때는요, 세월호 죽은 아이들한테 문재인이가 방명록에 뭐라 써 고맙다고 썼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이준석이가 딱 당선되고 나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게 뭡니까? 공존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저 공존이 누구하고 공존인 줄 아세요? 윤석열이 하고 공존하려고 합니까? 아니, 안철수하고 공존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누구하고? 문재인하고 공존하려고. 민주당하고 공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이가 찾아왔을 때 인사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엎드리는 수준이에요. 엎드리는 수준. 엎드려서 기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얼굴 보세요. 만면의 웃음을 짓잖아. 이건요, 동지라도 보통 동지가 아닙니다. 아니, 이준석이가 저런 모습 보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를 했죠. 거기서 사전투표가 부정이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예 투표용지를 통과리를 해버렸어요. 왜 통과리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요, 앱슨 프린트 투표지가 아니라 인쇄된 투표지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인쇄된 투표지, 그 옵셋으로 그 인쇄된 투표지라는 거는 프린터에서 인쇄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가지고 앱슨 프린트 투표지로 투표지여야 되는데 별도로 인쇄를 해가지고 아예 사전투표지를 다 없애버리고 이걸 갖다 사전투표지라고 부어놓은 거예요.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의 두께도
전혀 달라요. 한국에서 쓰는 그 용지하고 중국에 쓰는 용지하고 다르다는데, 한국에 쓰는 용지는 아주 얇고 고급 질이래요. 그 중국에서 쓰는 거는 두껍고 아주 저질이래요. 근데 인쇄되는 걸 보니까 바로 두꺼운 용지라는 거예요. 이건 중국에서 인쇄해가지고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를 상정하는 투표지가 배춧잎 투표지죠. 그래서 배춧잎 투표지가 공개되면은 이거는 뭐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이 순응한다 하더라도 이건 안 돼요. 4.19를 봤잖아요. 대깨문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요, 이준석과 국민의힘은요, 이런 난리가 났는데도,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여전히 무반응입니다. 응? 황무예요. 대선 후보. 그 양반만 나서가지고 부정선거제 밝히겠다 이렇게 나서죠. 보세요. 지금 대선 부정 문제를 치고 나가가지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런데 당대표가 그죠?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완전 생 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경수 최종 판결 7월 21일 날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최종 판결이 나왔죠. 그죠? 그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근데요, 이준석이가 문재인 커버치기, 문재인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그 혓바닥 놀리는 거, 거기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요, 완전 수석대깨문이에요. 보세요. 송영길, 이준석이가 그 판결이 있는 그날 전국민 지원금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당의 결정하고는 전혀 다른 이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김경수가요, 김경수 판결이 일어날 이걸 있잖아요. 그죠? 잘 읽어야 돼요. 김경수 판결이 있던 날 7월 21일 날 문재인 정통성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죠? 왜? 몸통은 문재인이거든요. 그 부정선거의 두목은 문재인이거든. 그 다음에 최고의 수혜자가 문재인이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김경수 판결이 나면은 문재인 정통성이 이슈가 될 건 뭐 불을 보다 뻔한 거잖아. 이걸 덮기 위해 가지고 이준석이 꾀를 쓴 겁니다. 송영길이하고 딱 만나요. 그래가지고 전국민 지원금 이슈를 딱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공감했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엄청나게 다른, 말하자면 김경수 문제 아닌, 문재인 정통성 이슈가 아닌 그 벌금가는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준석의 잔대가리가 어떤지 알겠죠? 그러니까 김경수 판결이 묻히게 해준 겁니다. 문재인의 정통성 문제가 묻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 토론 배틀이 어떠니 뭐 언론들도 그죠? 여기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언론도 한패거리예요. 그래서 송영길과 이준석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는 척 막 포즈를 취합니다. 그런데요, 이 싸우는 척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문재인 맞불을 놔가지고 문재인의 사과 문제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또 뭐라고 했냐면 즉각 사과해야 이렇게 합니다. 아니, 몸통을 수사를 해야 되지 왜 즉각 사과해야 이거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윤석열과 안철수가 났습니다. 안철수는 최대 피해자죠. 그렇죠. MB 아바타 이것 때문에 작살 나버렸죠. 거의 대등한 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여론조사를 제가 분석해가지고 다 동영상에 올린 게 있어요. 그때 추세를 볼 것 같으면요, 문재인은 내리막, 안철수는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요. 그때의 드루킹이 막 안철수에 대해서 막 퍼부었잖아, 공격을.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사실은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내가 볼 때. 정상적이었다면. 아니, 이거는 안철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철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정성의 문제를 제1의 화두로 삼는 윤석열도 정권 정당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이거 조금만 읽어볼게요. 윤석열은 이 정권은 강하다. 어떻게든 진실이 규명되는 것, 진짜 책임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을 막으려 들 것이라면서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이 달라도 이런 서로 지금 뭡니까? 생각은 다르더라도 이런 선거 여론 조작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 뿌리를 뽑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한 가지만은 공유해야 되지 않냐. 이 한 가지 기치 아래 모든 사람이 모이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걸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은 게 누구냐? 그게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 대해 수사하고 선거에서의 국민 심판으로 공작 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조작 사건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변명조차 못하면서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건 반드시 있잖아, 그죠? 이걸 몸통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주장입니다. 안철수도 뭐 거의 같은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힘을 못 갖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한 거죠. 곧바로 송영길이 하고 그 쇼를 하고. 송영길은 무슨 쇼를 했습니까? 전국민 지원금 쇼를 한 겁니다. 이까지 쇼를 한 겁니다.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때 문재인 정통성 이슈가 불거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거는 야당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듣기 위해 가지고 전국민 지원금 이슈를 만드는데 내가 볼 때는 송영길이가 앞장선 거 아니고 이준석이가 앞장선 거예요. 왜 하필 21일 날 이런 짓을 해? 국민의힘 당론도까지 폐기해가면서. 자, 이제 이준석의 말과 행동들을 우리 짚어봤죠.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적화 작전에 적극 협력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요, 대한민국 적화 작전은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참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해도 귀를 안 기울이니까 사람들이. 문재인이 체제 전환은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사실 나와 있어요. 적화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엄청나게 좋은 말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제조산하라 그래요. 산하를 다시 만들겠다. 신세상을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신세상이 뭐겠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면서 신세상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겠어요? 아니겠죠? 신세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은 5월 9일 훨씬 이전인 2017년 신년에 사자성어로 내놓은 게 제조산하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면도로 녹색에서 적화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나라가 빨갱이 나라인 줄 우리 몰랐죠. 그래서 이 적화 코스 그들이 설정해 놓은 적화 코스를 추적해 보면요, 1차로 곧바로 북한식으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북한은 북한식으로 특화되어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일당 독재로 가야 됩니다. 3대 세습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거는 곧바로 갈 수는 없어요. 무리예요. 그래가지고 1차 목표가 뭐냐면 작은 중공이 되는 거다. 대한민국을 작은 중공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반일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반일운동을 일으키냐? 예?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얼치기 민족주의를 자극하기에 딱 좋은 게 반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죽창가 얘기죠. 그렇죠? 이 반일 운동을 일으키면요, 한국의 안보 체제가 상당히 흐트러져 버립니다. 왜? 미국은 지금 한미일 안보 체제를 통해 가지고 중국, 북한 이 양쪽을 견제하고 압박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요, 반일 운동을 일어나 버리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래 되면은 한미 관계도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고리를 끊어가지고, 미국, 일본이라는 약한 고리를 끊어가지고 한미일 안보 체제를 무너뜨린다. 이 전략이 반일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을 친일파로 몰아붙이죠. 토착, 왜구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국인들 그죠? 한국인들은요, 피해 종족이에요. 피해 종족. 그냥 핏줄 그걸 못 벗어나. 왜? 사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요, 핏줄밖에 안 찾아요. 한국인들이 아직 그 수준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반일운동하면 까르륵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병신짓인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언론을 장악합니다. 방통위를 통해 가지고 장악하고 인사권을 행사하죠. 그래 가지고 저가 입맛에 맞는 사장을 딱 앉힙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이 그 언론 기관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저거 입맛대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이 돼야 되는데 사법권을 정권 아래로 정권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 핵심이 공수처죠. 그래서 판검사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딱 가져버리고, 그죠? 검경 수사권을 통해 가지고 경찰한테 수사권을 거의 다 줘버리고, 그 다음 더 나아가지고는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버리면요, 경찰은요 완전히 저희 신념다. 정권의 신념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하면요, 경찰이 수사를 안 해버리면은, 수사하고 기소를 수사 종결 지어버리면 어떤 사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런 거죠. 그러면은 사법 체계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추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주도 4.15 부정선거를 하는데, 이게 소중화 작전의 절정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주도로 4.15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했죠. 180석. 그러다면은 이제는요, 아까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의회도 멋대로 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권이 이미 잡았죠. 3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겁니다. 그러다니까 중국식 공안체제가 완성된 거죠. 3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정권 잡은 놈들이 어떻게 됐냐, 국가와 법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벌도 안 받게 됩니다. 초법적 권력이죠. 그 다음에 그 적의 권력 이외에는 전부 법 아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민을 법 아래서 지금 멋대로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등한해가지고 공안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국식 공안체제죠. 중국식 일당 독재 공안체제입니다. 이걸 완성시키는 겁니다. 거의 지금 한 80% 됐습니다. 2차는 남조선화인데요. 이 남조선화는 대중조직, 지금 대표적으로 민노총하고 정교조입니다. 이 대중조직을 적색전위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요, 적색전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주로 반미운동입니다. 학생들한테도 반미를 의식화하고 반일을 의식화하고 자주통일, 그 자주통일하는 그런 건 나중에 또 북한이 주장하는 언어가 얼마나 웃기는 사기인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미운동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겠다. 그러다면요,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면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그죠, 남조선화 되는 거는 3년 내에 돼요. 3년 내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반도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미국 정도, 미국이 이 한반도에 행한 영향력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쟤들은 뭐든지 막 지그한테 충성하고 뭘 강요해요. 형식적으로 미국은 그래도 대등한 국가 관계라고 인정하잖아요. 여기는 아니에요. 저거가 대구고 우리는 속국이에요. 소국이고 속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 이제 소위 자주평화 통일을 하게 되죠. 그죠?
자주평화통일, 저거는 공산화 통일의 사기 언어입니다. 절에 가면 연방제로 가거든요. 연방제로 가는데 절대로 자주평화통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는 통일로 그러냐? 민주통일로 가야 돼요. 자주평화통일 가는 저건요, 껍데기만 자주평화지 실제 자주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다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남조선으로 전환되겠죠. 이런 문재인의 적화작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게 이준석이다. 우선 이준석의 정체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준석은요, 한국식 영재교육이 만든 괴물입니다. 이 이준석은요, 잔머리 괴물이에요. 잔머리. 잔머리는 막 진짜 빼어나요. 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요, 왜 잔머리를 굴리겠어요? 이기성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이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가지고 요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요러면 뭘 벌을 낼까, 요러면 뭘 얻을 수 있을까. 요게 잔머리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잔머리를 많이 굴리면 속임수를 너무 잘 쓰겠죠. 그 다음에 새치혈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고 놉니다. 끝없는 말장난 합니다. 그 다음에 말장난에서 그죠, 이기려고 엄청나게 승부에 집착을 합니다. 왜? 말로 이겨야 자기가 얻을 걸 다 얻을 수 있거든요. 자기의 정체를 다 숨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토론 배틀, 이준석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신 있다 이거죠. 그런데요, 이준석의 머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나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소용없는 머리입니다. 끝없이 거짓말 시키고 속임수 쓰고 말장난하고 토론 배틀하고 그래요. 아예 본질을 이해하거나 타인을 이해하려는 머리는, 그런 머리는 아예 없어요. 있으면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초무능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룬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버드 출신이요, 내 미국에 유학 간 사람들 얘기를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요, 유학 간 사람들 중에서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다 취직이 됩니다. 왜? 미국은 실력 보고 사람 뽑아요. 연줄 보고 사람 안 뽑습니다. 그래서요, 실력이 있으면 미국에서 다 취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칠 것 같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이준석이 하버드 나왔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취직도 안 되고 한국에 와서도 어디 뭐 번듯한 회사나 번듯한 어디 취직한 게 없어요. 한국에서 그냥 빌빌대요. 교육봉사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고작 한 게 아버지 연줄로, 유승민하고 아버지하고 친구니까 그 의원실에 인턴 했는 게 고작 최고의 이력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 하버드 룸펜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서울대 룸펜도 사람들 보기에 어때요? 근데 하버드 룸펜이에요. 능력은 무슨 능력? 저 사람은 잔머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에 부딪혀가지고 뭘 이뤄내는 그런 능력은 꽝이에요, 꽝.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돼가지고 저 분란을 일으키겠어요?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출세의 방법이 뭐라 하는 걸 알아요.
파리가 그죠? 천리말을 타고 천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요, 요걸 너무나 꿰뚫어 보고 잘 알아요. 그래서 천리말을 타야 돼. 그래서요, 그 천리말을 탄 게 처음에는 유승민 탔죠. 그 다음에는 박근혜 탔죠. 그 다음에 문재인 탔습니다. 전형적인 천재적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기회주의도요, 기회주의도 자기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주의가 있잖아요. 그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뭘,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요. 범죄조차도 그래요. 그런데요, 이준석은 철저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거물, 대통령급 이런 인물에 딱 빌붙어가지고 출시하는 거예요. 그게 팔이죠. 근데요, 이런 룸펜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또 진보예요. 운동권이고 친운동권이고. 왜? 진짜 실제로 일해보고 실제로 돈 벌어보고 실제로 기업해본 사람은요, 절대로 운동권 같은 저런 생각 안 해요. 어? 모든 걸 대가리 전략만 세우는 인간들이 하는 게 운동권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요, 그래서 이 이준석은요, 원래가 친운동권이에요. 친운동권. 그래가지고 발탁되긴 누구에 의해서 발탁됐어요? 박근혜에 의해서 발탁됐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정희와 김근태를 제일 존경한대요. 운동권 골수잖아. 그것도 친북적인 운동권의 골수들이잖아. 이 사람 성향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계의 이 천리마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재인하고 딱 달라붙더라도 그죠? 최계의 대깨문의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다. 최고 대깨문의 행동을.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문재인한테 90도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두 대깨문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머리가 땅에 닿도록, 땅에 부딪히도록 인사하는 거. 그게 고두죠. 그래서 대깨문에서도 특별 대깨문, 고두 대깨문이다. 문재인에게 90도 인사. 이준석이는요, 문재인이가 권력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요, 이철이가 왔을 때도 아까 사진에서 봤죠? 문재인의 공식 꼬봉이잖아요. 이철이는 정무수석이네. 그죠? 거의 엎드려 기다시피 인사하잖아요. 응? 그 다음에 어울리는 사람도 민주당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준석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박근혜 키즈인 척 하면서 그걸 확 즐기죠. 그렇죠. 속은 또 문재인 가이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박근혜에 의해서 발탁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곧바로 자기 정체를, 자기 속을 드러내죠. 이정희를 제일 존경한다고. 이렇게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릇이 아니에요. 소중공화 총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천리마를 만났죠. 그게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문재인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무한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중공화 총수인 문재인을 결사호위하고 있는데, 소중화 적장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수처설치하고 4.15 부정선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정은 4.15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소중화 작전에 수수방관하고 4.15 부정선거는 호의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래, 부정선거 절대 없다, 부정선거 있었다면 정계 은퇴한다 하면서 문재인에게 결사적인 충성을 과시합니다. 자, 그래서 파리의 천리막 가래타기가 성공해가지고 대변신을 했죠. 그렇죠. 박근혜의 퀴즈에서 문재인의 호의 변사로 변합니다. 호의 변사는 뭡니까? 호의하는, 입으로만 호의하는 놈을 말합니다. 진짜 몸을 던져가 호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박근혜에게 비상대책위원회 발탁됐을 때는 이때는 자기가 얼굴마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그지없는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 박근혜가 막 몸을 지대면서 그 몸을 기울여 가지고 얘기를 듣고 하죠. 근데요, 문재인의 호의 변사는 지가 나서 가지고 한 거거든요. 자발적 문재인 호의 변사를 하잖아요. 극한 아부를 합니다. 문재인한테 인사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꼬봉한테도 아까도 얘기한 고두 인사를 하는 겁니다. 대가리가 머리가 이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두 대깨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언제 어떻게 새로운 천리마를 갈아탈지는 몰라요. 문재인 또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변신을 하자 뭐가 됐냐? 국민의힘, 저것도 나는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병신 같으면은, 아니 당대표 하나 선출 못한 정당이 어딨어. 그 영감쟁이 들다가 말이지, 앉혀놔놓고 온갖 잔소리 들어가면서. 자,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 데는 저는 정권의 공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 이준석이는 일반 조사에서 이긴 거거든요. 58.76% 압도적 지지를 받았어요. 당원 투표에서는 졌잖아요. 일반 투표에서 이겼거든요. 이거는요, 여론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요, 지금 시중에 나온 여론조사들, 그죠? 제가 이 쭉 전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문재인이가 한 10% 정도는 많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예. 왜 그래, 어떻게 그래 설계를 하냐 하면요, 애초에 샘플에 문재인 지지자를 많이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딱 있어요. 그런 어떤 이 비밀 전화번호들이라고 할까, 딱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당선되자 문재인이가, 그죠? 도저히 정말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합니다. 이준석이한테. 큰일을 해냈다. 훌륭하다. 고 격찬해요. 왜 그게 큰일이고 훌륭할까? 문재인한테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래 되면요. 보세요. 이제는요. 국민의힘의 선주가 누구냐? 선장은 이준석이죠. 그죠? 이준석이 당선됐으니까 선장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선장은 누구냐? 당원 아닙니다. 이준석이가 천리마로 자기의 주군으로 섬기고 있는 문재인이 선주입니다. 배주인은 문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장 이준석의 미션은 뭘까? 저는요, 이준석 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세월호 선장 이준석입니다. 이름 똑같아요. 한자까지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선장을 딱 떠올리면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세월호를 침몰시켜놓고는 자기 혼자 도망치죠. 물론 며칠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걸 누가 구조해 줍니까? 해경이 구조해 주죠. 그렇죠?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저건 세월호 작전이다. 이준석은 반드시 윤석열을 죽이려고 할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침몰시키려고 할 거다. 그렇게 봤는데 그게 사실로 더 지금 거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